보통 뭐 달러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뒤에 메시지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나는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고정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라고 하면 코덱스 미국 달러 소파 금리 액티브 합성인데, 재미나게도 금리 수준이 꽤 높습니다. 일단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가 일단 금리 수준, 분배율 수준이 가장 높다라고 물론 볼 수 저게 있을 뭐 것 원금 같고요. 보장이 되는 건 아니겠죠. 환율의 영향만 있을 뿐입니다. 네, 환율의 영향. 아니야, 나는 환율 영향이 없는 걸 원해. 네. 라고 했을 때 뭐 선택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솔 CD 금리 머니마켓 액티브. 얘가 약 한 3%대 정도의 연간 분배율 정도. 네, 김범곤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쪼갰다고 쳐도 결국에 이제 내가 절세 플러스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불릴 목적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걸 이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결국에 이제 절세 상품이니까 절세가 잘 되는 거에 투자를 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좀 배당하고 좀 잘 맞는 건가요? 보통 이제 절세 계좌 안에서 보통 이제 그 피하는 이제 그 자산군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국내 주식형 국내 주식. ETF들은 대부분 이제 피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세금이 없어요. 원래 비과세인데 네. 연금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괜히 세금을 낸다. 네. 그래서 어차피 없는 세금인데 얘를 연금으로 이제 이익이 발생되게 되면 연금 계좌 안에서 나중에 빼게 되면 또 다 모든 소득이 세금으로 잡히니까. 그거는 뭐 ISA로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게. 그냥 국내 주식은 그냥 내 계좌에서 해라.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과세 이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네. 발생되는 현금 흐름들, 얘네들을 세전금에 입금된 걸 계속 재투자할 수 있는 목적에서는, 그래서 절세 계좌에서 항상 이게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절세 계좌 안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국내 게 상장 해외 네, ETF. 그게 유리하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선택하는 거죠. 내가 차익 목적이냐, 네. 아니면 이제 배당을 받을 목적이냐. 그랬을 때 뭐 차익 목적은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절세 계좌 안에서 이제 배당받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꾸준히 배당을 수령하면서 재투자하고 나중에 이제 배당금만큼만 또 인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목적에 있어서는 배당 ETF들도 좀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배당 ETF 뭐 이런 것들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걸 좀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연금 계좌 안에서 인출을 할 때요.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ETF는 자동 매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뺀다라고 하면 100만 원 어치의 종목을 팔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종목을 매도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되게 번거로운 일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들을 조금 더 손쉽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월배당. 왜냐하면 배당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걔는 자연스럽게 내가 인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당을 이제 세팅을 해놓고 배당금만큼만 인출해서 이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배당은 단순히 뭐 어떻게 보면 뭐 고정 현금 흐름이 나와서 좋은 점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면 배당보다는 성장 쪽이 조금 낫고요. 네. 나중에 자금을 인출해서 이 고정 현금 흐름을 일부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를 월배당 ETF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자금들의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 조금 충당하는 목적에서 사용하면 또 괜찮습니다. 월배당 ETF를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월배당은 일종의 그냥 매달 월급처럼 그냥 따박따박 알아서 주니까 네, 그냥 그런 것도 이제 팔고 사고 귀찮아하시는 분들 많으니 네. 그냥 뭐 몇 달 지났더니 또 뭐 돈 쌓였어. 그럼 이거 네. 또 꺼내서 뭐 딴 거 사고. 네,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게 가장 이제 적합하다라고 그게 볼 수 좋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굳이 그런 돈이 필요 없다면 좀 성장형 쪽으로. 네, 근데 이제 뭐 또 나름 뭐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부는 뭐 안전한 자산, 네.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성장 중심의, 그 다음에 일부는 재투자 지역을 말하는 형태에서는 이 배당을 같이 혼합하는 형태.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균형 잡힌 것은 일부는 안전하게, 네. 일부는 성장 중심에서, 그 다음에 일부는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분배금을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쓰는 그런 구조로 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과 배당을 좀 잡을 수 있는 전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좀 복잡하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제일 좋았던 거 뭐 이런 거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적 좋았던 거 뭐. 실적? 요새는 근데 사실 안 좋은 게 없어서. 그래도 사실, 요즘에 네. 물려 있는 분들도 또 있고 하니까. 네. 요새는 사실 뭐 우리나라가 솔직히 네. 핫합니다. 예, 그렇죠. 최근 뭐 고배당주 성과들도 되게 좋고요. 뭐 배당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보통은 이제 뭐 현금성 자산은 이제 뭐 금융 ETF 쓰고, 배당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고배당 아니면 미국의 뭐 SCH들이 추종하는 뭐 슈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많이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은 뭐 대체적으로 연금 계좌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미국 S&P 500, 나스닥을 추종하는 그런 ETF들을 좀 적절히 섞는 형태로. 그래서 뭐 현금성 자산의 몇 퍼센트 둘지는 개인의 투자 성향이
순서이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할래요라고 하면 뭐 한 70% 정도는 위험하게 하고 뭐 30%는 안전하게 네. 운영하는데 그 70% 안에서 이제 성장과 배당을 섞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나는 좀 중립형이다라고 하면 안전한데 50%, 나머지 한 25 정도는 배당과 성장을 조금 나눠 놓고 이렇게 투자하는 형태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뭐 좀 장기적으로 좀 꾸준하게 루틴화돼서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좋아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거 안 하고 난 사고 팔고 하고 싶으면 그냥 개인 계좌 터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절세 계좌 안에서는 규칙을 좀 정해놓고 그냥 루틴하게 그냥 알아서 돌아가. 좀 지루한 투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절세 계좌를 좀 장기간 운용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막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 목적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막 올랐나 내려갔나 막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래도 또 이렇게 절세 계좌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 근데?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네, 생각해요. 굳이 그걸 거기서 할 이유가 있나? 지나고 나면 안 팔았던 게 가장 수익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경우도 괜히 ISA에서 삼성전자 막 의미가 없는데 사실. 네, 그래서 그냥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그냥 뭐 시장 대표 지수 중심의 네.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좀 이제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커버드 콜 가지고 네.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커버드 콜 얘기하면 막 댓글이 막 엄청 나쁘게 달려요. 막 이거 네. 왜 하라고 하냐 막 하면서 막 화내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네. 커버드 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커버드 콜만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분들을 만나 뵈면 이분들은 커버드 콜의 장단점을 다 알고 계세요. 일단 뭐 장점이라고 하는 건 배당을 많이 주는 거, 단점이라고 하는 건 성장성이 저해되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지속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팔아서 현금성 자산을 만드는 건 난 못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적합한데 이제 문제는 분배율이 너무 높은 것들, 뭐 20% 넘어가는 종목들도 정말 많거든요. 네. 자, 근데 이 단점이 뭐냐면요, 20%의 배당을 주면 가격으로 20%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분배락 영향 때문에 분배락일날 만약에 월 1%의 배당을 주면 1% 가격은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1%씩 12달이면 12%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가격은 12%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초자산이 12%를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거든요. 원금 빼먹기를 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제살 깎아먹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커버드 콜을 좀 선택하실 때는 분배율이 너무 과도한 것보다는 조금 적정선에서, 그럼 적정선이 좀 어느 정도 될까? 보통 S&P 500이 일단 연평균 수익률이 10%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분배율 수준은 그래도 이 평균 기대 수익률보다는 조금 낮은 형태. 그러니까 S&P 500 기반이면 평균 10이니까 한 7에서 8% 정도 커버드 콜인데 분배금을 주는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상품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성장과 이제 분배율의 조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기초 자산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분배율은 20%인데 실제로 얘가 성장 자체가 20%를 채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최악의 경우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0%가 났는데 20%를 빼게 되면 토탈 30%를 빼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그게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콜 선택하는 건 좋은데 돈을 인출할 목적이 아니거나 그다음에 너무 과도한 분배율을 주는 그런 상품들은 조금 피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이렇게 막 묻어두기 투자를 하고 네. 뭔가 상가 사놓고 월세 받듯이 그냥 나는 이거 그냥 신경 안 쓰고 싶어. 신경 안 쓰고 그냥 월 뭐 100이든 200이든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거네요. 근데 분배율은 좀 낮아야 돼요. 낮은 걸로. 네, 낮은 거는 괜찮은데 10% 너무 과한 건 20%, 어차피 네. 다 원금 빼먹기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는 막 진짜 영원히 이제 돌아오지 않는 원금을 회복할 수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과도한 분배율은 조금 피하고. 뭐 공짜로 주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대충 한 5, 6% 정도를 노리고 하셔도 괜찮을까요? 한 5, 근데 6% 보통 이제 커버드 콜은 5, 6%는 다 넘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차피 한 그냥 커버드 콜을 쓰지 않았을 때 고배당이 이제 많으면 5에서 6%거든요. 그만 9, 10 정도를 노리시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정도 이상. 보통 6%를 초과하는 분배율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커버드 콜을 사용하게 근데 조금 많이 10억에 넣어놓으면 월 500인데 네. 괜찮네요. 최근에는 또 괜찮았습니다. 네, 최근에 또 기초 자산이 아무리 못해도 500 이상 나오는 네,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되게 네. 좋아요. 근데 그동안 커버드 콜이 출시되고 난 이후로 시장이 나빴던 적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또 원금도 까지는데 여기서 이제 배당까지 주면은 이제 한 4, 5년 지나면 다 없어지고 이럴 수도 네, 있으니까. 거의 막 진짜 그 배당률을 다시 또 이렇게 회복하는 데는 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 이거는 있는 조금 부분들도. 조심은 하셔야 된다. 네. 그냥 배당주 정도 투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원금이 보장되는 거에서 일부 좀 배당 나오는 거.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냥 기초자산 자체가 금리형 ETF 네. 그런데 매월 배당 주는 형태의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예금 같은 경우는 1년 있다가 현금 흐름이 생기지만 월 배당은 매월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1년 동안에 받을 이자를 이제 매월 이렇게 나눠서 받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걸 원해. 그리고 고정 현금 흐름만 발생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네. 최대한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기초 자산들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월 배당 ETF들도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거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올해 세팅을 딱 해놓고 난 그냥 잊어버리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또 새해니까 네. 26년도에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어떤 뭐 ETF나 뭐 종목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 ETF의 시가총액들을 좀 먼저 살펴보는 편입니다. 네. 일단은 시가총액이 높은 이유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막 투자를 잘 못한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상당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요, 이 증권 탭에 가면 ETF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섹터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다가 이제 국내 업종 쪽을 좀 찾아봤는데, 시가총액 제일 높은 게 한 6조 원 정도 자금이 되고요. 종목을 봤더니 역시나 반도체. 네, 그 다음에 2위 종목도 반도체. 네. 그 다음에 3위 종목은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잠깐 얘기한 커버드 위클리 커버드 콜이면은 매주 그 주 단위의 이제 옵션 만기를 가지고 네네. 있는 이제 그 커버드 콜인데 보통 이제 옵션을 만기일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뭐 먼슬리, 위클리, 네. 뭐 데일리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도 이게 엄청나게 또 이렇게 분배율을 주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3조 원 이상의 많은 자금들이 요즘 분위기 좋으니까 뭐 엄청나게들 사고 수익도 엄청나게 많이 나 있는. 네. 그래도 시기적으로는 또 많은 이익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또 반도체 관련돼서 뭐 삼성그룹주, 그다음에 고배당. 그래서 보통 이제 국내 업종 테마 쪽에서는 그래도 2026년도도 아직 이제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핫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배당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도 연금 계좌 안에서 혹은 뭐 국가의 뭐 배당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이슈화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쪽을 가시게 되면 역시나 시가총액 제일 많은 건 무려 14조 원. 그래서 딱 봤더니 역시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고요. 근데 수익률이 안 좋네요, 근데. 네. 미국 이게 쪽이. 또 미국 쪽은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좋진 구간이다.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국내를 지금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눈을 살짝. 근데 대부분 다 S&P 500, 나스닥은 다들 투자를 하고 계시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5위 정도가 이제 3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역시나 이제 미국의 기술주 관련된 빅테크 관련된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역시나 또 반도체. 네.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또 AI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슈화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자금들이 흘러갈 것은 2026년도도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강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저런 뭐 전략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뭐 절세 계좌를 통해서 ETF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따박따박 좀 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또 원금을 까먹지 않으면서 좀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막 수익을 막 2배, 3배 내는 것보다는. 그런 좀 원금 보존하면서 배당도 받는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월배당 ETF인데 원금이 보존되는 상품은 일단 전체 7개 종목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이제 뭐 CD금리, MMF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도 또 재미나게도 국내랑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달러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나는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고정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네.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종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미국 달러 소파금리 액티브 합성인데 재미나게도 금리 수준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연한산 분배율로 계산했더니 일단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의 경우는 4%대. 네. 자, 그러면 1년 동안에 목돈을 담아 놓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예금 이자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 나는 달러 베이스의 어떤 기초 자산들을 좀 확보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선택할 수 있는 월배당 ETF들 중에서는 일단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가 일단 금리 수준, 분배율 수준이 가장 높다라고 물론 볼 수 저게 있을 뭐 것 원금 같고요. 보장이 되는 건 아니겠죠. 환율의 영향만 있을 뿐입니다. 네, 환율의 영향. 환율만. 네, 환율만 영향이 있고 미국 금리 자체가 지금 4%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생되는 실질적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배당으로 수치를 하는 거고. 그 환율이 내려가면 이제 네. 뭐 사실 번거에 다 날아가는 거고 아 그렇기는 한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면 그걸 하는 거네요. 네, 네. 장기적으로 나는 그냥 달러에 연동되어져 있는 기초 자산을 보유하면서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야 그러면 뭐 원본 보존된다는데 왜 자꾸 마이너스가 보여는데 역시나 환율 영향은 네. 있습니다. 그거는 꼭 기억을 좀 환율을 해주시고. 좀 예측하고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네, 저거는요. 그래서 환율 영향이 있다라는 네. 것 좀 보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환율 영향이 없는 걸 원해 네. 라고 했을 때 뭐 선택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솔 CD 금리 머니마켓 액티브 얘가 약 한 3%대 정도의 연간 분배율 정도. 근데 저것도 나쁘지 않죠. 네, 보통 이제 뭐 머니마켓 액티브 자체가 보통 예금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편인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시중 금리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의 연한산 분배율은 오늘 기점으로 이제 그 과거 1년에 대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금리가 미래의 1년은 내려가면. 금리가 낮아지면 역시나 조금 더 낮아지게 되는 네.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금으로 1년 기다리기가 조금 불편하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일단 뭐 선택지는 이제 달러 베이스의 미국 MMF 혹은 이제 국내 CD 금리나 혹은 MMF를 추종하는 이러한 ETF들을 활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원금은 보존되면서 고정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3%, 2%대들도 있는데 저런 거 보면은 이제 커버드 콜이 땡기겠어요. 아무래도. 네, 20%딱 보면 이제 눈이 안 가죠. 왜냐면은 아니 바로 그냥 종목만 다른 건데 이쪽으로 가면은 뭐 10%뭐 20%도 주는데 네. 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여기는 좀 재미없게 느껴지는. 아, 약간? 그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네. 이제 그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 원금이 이제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이제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한 종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퇴직금. 네, 퇴직금을 나중에 인출을 할 때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하고요. 뭐 젊은 분들이야 사실 뭐 굳이 네. 뭐 안전하게 둬서 계속적으로 배당받는 형태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성장 중심의 투자를 좀 해주시는 게 아니면 저런 거를 이제 약간 현금성 자산을 일부러 뭐 20, 30%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만약에 이제 경제 위기 오면 환율 튈 거니까 네. 뭐 저런 거에 한번 투자해 놓겠다. 네, 하시는 그래서 분들도 있겠네요. 약간 좀 안전자산의 파킹용으로 쓰기에는 이제 네. 적합한 상품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드 얘기 옛날에 되게 많았었는데 네. 슈드 투자해서 뭐 또 별로 안 좋았다라는 분도 있고 아니다 뭐 다시 또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뭐 슈드 투자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슈드가 이상하게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1개월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6.21%가 올랐는데 S&P 500은 마이너스 2.64%. 그다음에 나스닥의 경우는 4% 이상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선방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말 그대로 배당을 꾸준히 늘려와준 그 배당 성장 기업이 100개가 있다 보니까 다소 네. 좀 탄탄한 기업들이 좀 종목적에 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슈드를 선호했다가 슈드를 또 이제 피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들 얘기하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 섞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S&P 500이 오를 때는 슈드가 덜 오를 때도 있기는 좋을 한데.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라. 그래서 결국 한번 좀 한 2년 정도 사이클을 좀 돌리다 보니까요. 쭉 보니까 영원히 1등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슈드가 좋았던 때도 있고 슈드가 나빴던 때도 있는데 그때 보면 어느 정도의 그냥 뭐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뭐 대표 지수와 슈드는 그냥 차라리 함께 가져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슈드가 떴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시장 충격이 왔을 때 사실 슈드가 방어력이 상당히 버텨주는 좋았었거든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방어력이 좋다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슈드를 많이들 선호하셨는데, 근데 항상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늦게 올랐는데 얘가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르게 되면 왠지 아픈 손가락은 아니지만 좀 왜 괜히 들고 있기 싫은 부분도 생길 수 방어력도 있잖아요. 좋은데 공격력도 좋은 걸 바라는 거는 네, 솔직히 좀 그건 욕심일 좀 수 있어서 욕심일 수 그래서 있죠. 슈드의 속성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 그 다음에 배당이 늘려가는 그러한 배당 성장의 목적으로 두셔야지 기초자산이만 나스닥처럼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형태의 종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오히려 이럴 때 좀 자산 배분을 다시 한번 리밸런싱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저기 슈드가 올랐으면 네. 얘를 좀 오른 만큼 좀 정리해서 네. 빠진 나스닥을 또 옮겨 놔줘야. 네. 그래야지 또 이제 또 자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은데 이제 사람이 마음이 좀 그렇지 돼요? 않더라고요. 자, 리밸런싱을 이게 사실 막 이렇게 그 비중을 정해놓고 하면 너무 좋은데요. 네. 다들 또 안 하시더라고요. 못 지키죠 그거. 네. 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쉽진 것 같습니다. 않다.